안녕하세요. 아레시나입니다. 소니 미러리스 풀프레임 표준형 모델인 알파7이 12년 만에 5세대 모델까지 나왔네요. 제가 유튜브 촬영에 쓰는 카메라가 알파7 마크3로 시작해서 마크4가 나오자마자 바로 갈아탔습니다. 이제 또 알파7 마크5가 나와서 나오자마자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오늘은 제가 마크5로 바꾸고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제 관심사 위주로 좁고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처럼 유튜브 촬영용으로 알파7 마크5를 고려하는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제가 예전부터 정말로 사고 싶었던 바디는 FX3였습니다. 다만 유튜브 촬영용으로는 알파7 마크4도 솔직히 과한데 시네마 라인까지는 너무 오버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크5가 나올 때까지 존버했는데 제가 원했던 모든 게 다 들어와서 대만족입니다. 알파7 마크4를 오래 쓰다 넘어온 실제 유저 입장에서는 가격 말고는 마땅한 단점을 찾기가 진짜로 어렵네요. 심지어는 그 가격마저도 최근 환율까지 감안하면 거의 전 세계 최저가급으로 책정되었죠. 원래 FX3까지 진지하게 고민했던 입장에서는 스펙 대비 매우 만족스러운 가격이네요. 제가 알파7 마크4를 4년 동안 영상 촬영용으로 쓰면서 가장 큰 불만은 다름 아닌 발열이었습니다. 바디 단독으로 모니터를 옆으로 열고 쓰면 실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HDMI 출력과 와이파이 테더링을 동시에 거니까 실내에서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발열 설정을 풀어도 1시간도 안 돼서 뻗다 보니까 장시간 촬영 시에는 외부 팬이 필수였습니다. 또 H265 코덱이 H264보다 프로세싱 성능을 더 요구하기 때문에 열이 더 많이 나는데요. 알파7 마크4에서 4K 영상을 H265로 촬영하면 외부 출력 없이도 1시간을 넘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크5에서 가장 원했던 부분이 바로 발열 걱정 없이 외부 출력과 동시에 H265 코덱 4K 촬영입니다. 실제로 두 바디의 HDMI 4K 출력과 와이파이 테더링까지 연결하고 발열을 열화상 카메라도 비교해 봤는데요. 전원을 켜기만 해도 마크4는 바디 뒷면이 5분 만에 40도 이상 올라갈 정도로 뜨뜻해집니다. 반면에 마크5는 아이들 온도가 40도 이하로 차갑다는 점에서 이미 촬영 시작 전부터 차이가 크네요. 신형 프로세서들의 절정 성능이 좋아져서 일단 절대적인 발열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외부 기기들을 연결한 상태의 AC265 4K 24p 촬영 테스트에서는 알파7 마크4가 여러 번 시도해도 1시간을 넘기지 못하네요. 30분 만에 바디 뒷면이 60도 넘게 치솟으면서 벌써 자동 셧다운을 걱정해야 되죠. 반면에 마크5는 마크4가 자동 셧다운되는 순간에도 50도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네요. 그 이후에는 H265 4K 60p 200mbps로 화질 설정을 더 올렸는데도 50도 중반선으로 억제됩니다. 이 상태로 배터리 하나를 다 소모할 때까지 총 2시간 정도 연속 촬영이 가능하네요. 알파7 마크4가 발열이 문제됐던 가장 큰 이유가 바디 뒷면이 플라스틱 소재였기 때문인데요. 뒷면의 모니터 안쪽 면만 집중적으로 뜨겁고 바디 전체로 열 확산이 잘 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크5는 이제 뒷면까지 마그네슘 합금이라서 바디 전체로 발열을 해소하는 능력이 확실히 더 좋아졌습니다. 바디 전체에 열이 고르게 퍼진과 동시에 절대적인 온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죠. 참고로 제 발열 테스트 조건에서 마크5가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의 연속 촬영 시간은 딱 2시간 정도였습니다. HDMI 4K 출력에 와이파이 테더링까지 거니까 스펙이 210분보다는 확실히 많이 짧아지네요. 그만큼 제가 테스트한 조건이 전력을 더 많이 써서 발열로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배터리 하나 다 쓰도록 온도 때문에 강제로 꺼지지 않은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제 실내 촬영에서는 발열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좋아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마크4에서 업그레이드한 돈값을 이미 다 했네요. 카메라가 단순히 스펙이다가 아니라는 걸 이런 데서 많이 느낍니다. 알파7 표준형은 원래 사진 촬영 중심의 바디였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는 뭔가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었죠. 이제는 알파7 표준형도 영상 촬영 전용으로 써도 별로 불만이 없을 만큼 사용성이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알파7 마크5가 장장 4년 만에 출시된 만큼 영상 촬영 스펙 자체가 많이 좋아졌는데요. 마크4는 4K 논크롭 촬영이 30p까지라서 하이프레임 레이트 촬영은 화질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반면에 마크5는 이제 4K 논크롭 촬영을 60p까지 지원하고요. 심지어는 1.5배 크롭 조건에서는 4K 120p까지도 지원합니다. 덕분에 하이프레임 레이트나 슬로우 모션 촬영에 특히 유리해졌죠. 소니 카메라에서 4K 60p 논크롭 지원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소니 카메라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H265 코덱만 4K 30p 촬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세서 성능이나 센서 리드아웃 속도가 애매하게 모자란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H265 4K 60p 이상을 지원하는 바디들도 24p는 지원하면서 유독 30p만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 매체는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이 표준입니다. 24프레임은 프로 시네마 촬영용이라서 일반인이 쓸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알파7 마크4까지는 H265 코덱으로 유튜브 영상 원본을 촬영하고 싶어도 참 애매했는데요. 이제는 H265 4K 60p로 화질 저하 없이 촬영해서 30p로 줄인다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물론 최종 결과물이 30p인데 60p 촬영은 용량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H265 코덱이 H264 대비 용량 효율이 2배 이상으로 좋아서 비트레이트를 좀 줄여도 됩니다. 4K 4:2:2 10비트 기록 기준으로 H264 30p가 140mbps 설정만 지원하는데요. H265 60p로 올리면 오히려 더 낮은 100mbps 설정도 지원합니다. 실제로 화질을 테스트해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만 아니면 100mbps도 화질은 충분하네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원본을 H265 4K 60p 4:2:2 10비트 100mbps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요즘 타사 최신 바디들이 6K 이상 고해상도 오픈 게이트나 프로레스 코덱 같은 더 좋은 옵션을 지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니의 영상 촬영 스펙이 뒤처진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진짜로 화질이 중요한 경우에도 알파7 마크4와 영상 촬영 스펙이 비슷한 FX3로도 상업 영화까지 다 찍습니다. 또 마크5가 4K 영상을 7K 오버샘플링으로 처리해서 같은 4K 영상이라도 체감 해상력이 높죠. 바디 스펙이 높을수록 좋은 건 맞지만 마크5 정도만 돼도 화질이 부족해서 못 찍을 영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유튜브 촬영용으로 쓴다면 원본 화질에 그렇게까지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어차피 서버에서 비트레이트를 확 낮춰도 재인코딩해서 화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알파7 기본형 바디로 촬영하면서 6년간 제 영상의 화질이 나쁘다는 지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30프레임인 게 불편하다는 억가가 아주 드물게 있었네요.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바디들이 더 좋다 쳐도 유튜브 수준에서는 그게 실제로 꼭 필요한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소니를 오래 썼다면 오랫동안 공들여서 세팅한 나만의 색감 설정을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제 경험상 소니 카메라가 지원하는 색감 설정은 다른 바디에서 똑같이 세팅하면 거의 그대로 재현됩니다. 화이트 밸런스만 바디별로 맞추면 크리에이티브 룩과 다이나믹 레인지 최저가 설정을 일치시키면 거의 비슷한 색감이 나오죠. 소니 카메라가 렌즈군과 액세서리가 풍부하다는 장점 못지않게 이 색감의 일관성이 주는 장점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알파7 마크5가 단순히 영상 촬영 스펙만 오른 건 결코 아니죠. 표준형 바디임에도 무려 부분 적층형 센서가 처음으로 탑재되었습니다. 유효 화소수는 같아도 센서 처리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고요. 소니 카메라 중에서는 전체 적층형 센서를 탑재한 알파9 마크3 다음으로 리드화 속도가 빠릅니다. 덕분에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젤로 현상에 줄어들었죠. 센서 처리 속도뿐 아니라 화질도 확실히 발전했는데요. 역대 소니 바디를 통틀어서 다이나믹 레인지 성능이 16스탑으로 가장 좋습니다. 일단 상위 모델들보다 화소수가 적어서 픽셀당 수광률이 좋은 장점이 있고요. ISO 800까지는 ADCMF 2개로 유효 다이나믹 레인지를 늘리는 기술까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초고해상도 촬영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진 촬영용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바디죠. 하나 참고사항은 전자식 셔터를 사용하면 듀얼 ADCMF 모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계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 ISO 800까지 노이즈가 확실히 약간 더 적은 차이가 보이네요. 또 기계식 셔터를 써야 안티플리커 기능이 활성화되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ISO 800 이하로 촬영할 때 화질이 중요하면 기계식 셔터 설정으로 촬영을 추천드릴게요. 화질 외적으로 카메라 운영이 확실히 좋아진 점은 누가 뭐래도 4축 멀티앵글 모니터입니다. 알파7R 마크5에 처음 탑재되었던 틸트와 스위브를 동시에 지원하는 바로 그 구조죠. 사진을 찍든 영상을 촬영하든 광축에 가깝게 위치하는 틸트 모니터가 확실히 시야가 편합니다. 또 필요할 때는 스위블 구조로 전환해서 셀피나 극단적인 앵글 촬영에도 대응하죠. 틸트 구조가 추가되면서 스위블 가동 범위도 더 늘어났는데요. 원래 스위블만 지원하는 바디들은 조절 범위가 270도라서 전방 하방으로 사각이 생깁니다. 4축 멀티앵글 모니터가 바로 그 사각까지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죠. 심지어는 전방 상방으로 쓸 때도 장점이 있는데요. 원래는 모니터를 앞으로 돌린 상태에서 위로 조금만 올려도 UI가 뒤집어집니다. 알파7 마크5는 틸트 개방 상태에서는 UI가 뒤집어지지 않은 상태로 거의 끝까지 꺾을 수 있죠. 복잡한 다축 구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고요. 저같이 1인 촬영하는 분들은 모니터를 앞으로 돌려서 촬영을 많이 해서 이게 체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또 마크5도 이제 다른 소니 신형 바디들처럼 바디를 90도로 세우면 UI 방향이 자동으로 전환되죠. 물론 모니터와 파인더 둘 다 자동 전환을 지원하고요. 사진 촬영 비중이 많은 분들께는 확실히 크게 와닿는 개선점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아무래도 표준형 바디라서 CF 익스프레스 타입 A를 여전히 1번 슬롯에서만 지원하는데요. 메모리 카드 자체가 워낙 빠른 데다 고용량 모델도 있어서 충분합니다. 특히 속도가 가장 빠른 CF 익스프레스 4 카드를 써보니까 무손실 압축 로우 30단 영상에서 버퍼 비우는 속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빠르네요. 일단 버퍼 비우는 속도 자체가 빨라서 고속 연사가 유지되는 시간 자체가 훨씬 길고요. 버퍼가 다 찼을 때도 SD카드는 사양에 따라 10초에서 최대 36초까지 걸리는데 CF 익스프레스 4 카드는 겨우 4초밖에 안 걸립니다.
영상 촬영의 주력인 분들도 CF 익스프레스 4 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최대 속도가 초당 1.7GB 이상으로 상당히 빨라서 PC로 파일 옮기는 속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SD카드는 아무리 빨라도 초당 300MB니까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메모리 카드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취미로 쓴다고 해도 아무런 생산성 없이 시간을 태우는 건 아깝죠. 실내 영상 촬영에서도 저는 바로바로 조금씩 찍고 편집하는 스타일이라서 복사 속도 체감이 크네요. 그래서 알파7 마크5는 CF 익스프레스 4 카드와 전용 리더기어 같이 쓰시기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니 순정 리더기는 메모리 카드가 똑딱이 방식으로 고정돼서 장착 실수나 분실 위험이 없는 디테일도 좋네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액세서리가 최근에 소니 순정으로 나온 배터리 듀얼 충전기입니다. 카메라를 쓰면서 배터리를 딸랑 하나만으로 운영하는 분은 없겠죠. 보통은 집에 배터리가 최소 2개 이상은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싱글 충전기를 쓰면 하나하나 충전하는 것도 참 일입니다. 듀얼 충전기는 한 번에 2개씩 충전이 되니까 일단 수고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또 듀얼 충전기의 장점이 USB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합니다. 배터리 충전기 하나 때문에 220V 코드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지고요.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현장에서도 USB PD 보조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는 유연성도 생깁니다. 심지어는 충전기의 부피도 기존의 싱글 충전기보다 오히려 더 작기까지 하죠. 1박 2일 이상 여행용으로는 듀얼 충전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듀얼 충전기를 쓰려면 외부 USB PD 충전기가 15V 2A 출력을 지원하는 30W 이상의 용량이 필요하고요. 30W까지만 지원하는 충전기는 상당히 작아서 스마트폰과 같이 쓰는 용도로 딱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니 알파7 마크5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좁고 깊게 한번 살펴봤고요. 12년 전에 알파7 1세대 출시 가격이 175만원이었다는 점이 새삼 추억이네요. 5세대까지 오면서 어떤 용도로 써도 좋은 전문가급 바디가 된 만큼 가격도 2배 올랐습니다. 12년 동안 미러리스 시장이 얼마나 상향 평준화되었는지가 새삼 체감되죠. 물론 최근 환율을 감안하면 알파7 마크5의 국내 출시 가격이 상당히 해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해외 출시 가격을 감안하면 사실 400만원 중반대로 나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니 본사 차원에서 한국 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국이 소니 카메라와 렌즈 고급 모델들이 상당히 잘 팔리는 중요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기존 알파7 마크4 유저 중에 영상 촬영 비중이 많다면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4K 60p 풀프레임 촬영에 발열 개선이라는 두 가지만으로도 업그레이드할 가치가 충분하고요. 부분 적층형 센서와 듀얼 ADC에 4축 멀티앵글 모니터 같은 다른 개선점들도 체감이 큽니다. 이제는 진짜 어떤 용도로 써도 취미가부터 프로까지 모두가 가격 대비 만족할 수 있는 만능 바디가 된 것 같네요. 알파7 마크5로 촬영한 실제 제 채널 영상은 바로 이전 리뷰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과 대비해서 얼마나 화질이 달라졌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 아리스나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이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